네, 국문 해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스프레드 푸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프레드 푸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독립 기초를 얘기합니다. 독립 기초라는 얘기는요. 독립 기초라는 얘기는 이제 기초 하나가 이제 기둥 하나를 이제 지탱하는 그런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독립 기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So one 웨이션은 여기서 보이는 대로 기둥면에서 D만큼 떨어지는 데서 우리가 이제 one 웨이션 파괴면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two 웨이션은 이제 2분지 D 에서 떨어진 면에서 펀칭 시어가 펀칭 시어면이 형성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펀칭 시어면은 요거죠. 요거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펀칭 원웨이 시어면은 요거 되겠죠. 그죠? 이거는 슬라브에서 다 배웠고 RC1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식이 있었다 이렇게 배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B0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B0는 이제 펀칭 시어가 발생하는 이제 뭐 둘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ilure surface 영어 강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스트립 또는 월 푸팅, 스트립 또는 월 푸팅, 이제 우리말로는 줄기초죠. 줄기초는 뭐 원웨이로 쭉 하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투웨이 시어가 없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아주 쉬운 기초죠. 우리가 한번 저 문제는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독립 기초를 배운 후에 문제를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줄기초는 우리가 원웨이 시어만 존재한다. 투웨이 시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월 푸팅에 대해서는 이제 독립기초를 한 다음에 이 기초 설계를 이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독립기초 스프레드 푸팅을 알아봤는데요. 영문 강의에서 다 로딩 컨디션 다 설명이 됐지요. 데드 로드, 라이브 로드. 이건 이제 서비스 로드죠. 서비스 로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와 철근의 여러 가지 재료 성질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베이스먼트에 우리가 5kN per 메타스퀘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건물에 지하가 있잖아요. 그죠? 건물에 지하가 있고 건물에 이제 이렇게 푸팅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푸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하실에도 하중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하실의 하중도 여기에 전달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중이.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covered with 이제 우리가 기초가 있으면요. 또 이렇게 기초가 있으면은 소일이 위에 덮이죠. 이렇게. 그죠? 소일이 위에 덮이죠. 이렇게. 이 소일의 하중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울까요? 이거는 이제 소일의 하중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하실 하중은 메타 제곱당 5kN, 소일의 하중은 메타 제곱당 여기는 소일 하중은 이제 입방미터로 주었죠. 19kN. 그죠? 이거는 이제 부피죠. 1세제곱 부피에 대한 소일의 무게는 19kN.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소일의 무게는 우리가 볼륨으로 주어진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하실의 무게는 이제 면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소일의 두께를 곱해야죠. 소일의 두께층을 곱해 줘야지 여기 이제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 이제 킬로뉴턴 메타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소일이 깔리는 두께를요. 그죠? 그래서 19에다가 0.15, 150mm가 어떻게 되죠? 150mm가 15cm인가요? 15cm 0.15m, 그죠?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이제 비로소 킬로뉴턴의 메타 제곱이 되죠. 여기 이제 얘랑 이제 단위가 같아지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allowed soil bearing pressure는 이거는 이제 허용 진해력이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soil 엔지니어가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 소일 레포트에 의하면은 메타 제곱, 이 소일은 메타 제곱당 290kN을 견딜 수 있다. 이런 거죠. 메타 제곱당 290kN을 견딜 수 있는, 이 정도면 뭐 10층 내외 그 이하 정도 건설할 수 있는 토질 정도의 진해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다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위가 뭘로 주어지느냐, 이렇게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문제가 다 이해가셨죠? 그렇죠? 해설이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영문 강의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여기 이제 net bearing capacity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순 진해력 그런 게 있는데요. 순 진해력은 뭐냐면 우리 다 설명됐죠? 우리가 소일 총 진해력에서 우리가 그 기초판의 자중 같은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흙이 기초판 위에 얹혀 있죠. 봤죠, 아까? 그 다음에 지하실에 또 하중이, 이제, 여기 지하실에 하중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하실 자체에 슬라브, 지하실 슬라브 또 자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중들이 미리 선작용을 하고 있죠. 선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작용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다 빼줘야지 우리가 총진해력에서 순진해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진해력에서 선작용 하중을 빼주면은 이것이 바로 순진해력이 돼서, 이 순진해력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이용하는 진해력이죠. 이거 가지고 하면 큰일 나죠. 왜? 선작용 된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선작용 계산을 잘 보면요. 한 번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미 다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이거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24는 뭐라 그랬죠? 24는 이제 콘크리트도 역시 킬로뉴턴별로 부피에다가 준다 그랬죠? 그죠? 부피에다가. 그러니까 이 부피를 메타 제곱으로 바꾸려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의 두께, 그죠? 요걸 곱하는 거 0.7, 70mm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하 바닥과 그 기초판 사이에 얹히는 흙들 있잖아요. 그 흙들도 역시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19kN 메타 3승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또 뭘 곱해야 돼요? 소일의 두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곱하기. 소일 두께는 15cm, 150mm. 그 다음에 지하실 바닥의 콘크리트 하중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얘랑 같은 맥락이죠. 그죠? 얘는 기초판이고 얘는 이제 지하실 슬라브 하중이 이제 대신에 좀 작죠. 15cm. 지하실 슬라브를 이제 T 지하실 슬라브를 15cm로 본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지하실에 작용하는 하중. 우리가 무조건 이제 이런 걸 상제 하중, 서차지라고 합니다. 단어가 별게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킬로뉴턴
이제 메타로 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하중이 이제 이렇게 삼승으로 주어지는데요. 삼승으로 주어지는데 서치하지만 자승으로 주어진다. 삼승으로 주어지는 놈에 대해서는 두께를 곱해서 자승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총 진해력에서 뺀다. 왜? 총 진해력은 대부분 다 킬로뉴턴 메타자승으로 줍니다. 메타자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 자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삼승으로 이제 아까 제가 주어진다 그랬죠. 이거를 바로 뺄 수 없어요. 여기다가 두께를 곱해서 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께를 곱해서 뺀다. 자, 여기 보면은 콘크리트 기초판의 두께 70cm 곱해서 뺐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흙 두께를 곱해서 뺐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의 바닥 콘크리트 자중도 두께를 뭐 우연히 같은 건데요. 얘는 뭐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죠? 여러분, 클리어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기초판 넓이 A는요, 그죠? 하중 나누기 스트레스 아니에요. 시그마, 그죠? 이게 공식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중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진해력이죠. 여기가 이제 진해력이 들어가죠. 그죠? 진해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순진해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된 이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된 이놈이. 그죠? 이놈이 요 분자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분모에 쓰이는 하중은 우리가 factored가 아닌 unfactored.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중 개수가 곱해지지 않은 우리가 하중을 사용한다. 하중 우리가 이제 서비스 로드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주어진 그걸 사용한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중 개수가 곱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것이 여러분의 이제 영어 강의에서 잘 캐치가 안 됐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멘트와 전단력이 사용되는 요거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그 진해력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중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하중이 내려가면 여기 이제 땅이 이제 이렇게 받아치는 그런 프레셔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 프레셔 요게 이제 진해력, 요건 이제 진해력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베어링 프레셔죠. 베어링 프레셔라 하면요. 베어링 프레셔라 하면 상부 하중에 의해서 기초판을 들이치는 하중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베어링 프레셔입니다. 베어링 프레셔. 진해력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진해력은 뭐죠? 진해력은 우리가 소일이 잘 견뎌줄 수 있는데 얼마큼 견뎌줄 수 있느냐? 순진해력이죠. 총진해력에서 선하중 작용을 뺀 순진해력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친구죠. 요거는 친구고요. 요거는 뭐죠? 베어링 프레셔는 요건 이제 적이죠. 적.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탱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용하는 거고요. 다르죠. 완전 반대 개념이죠. 상부 하중에 의해서 기초판을 들이치는 하중이죠. 그럼 상부 하중에 의해서 기초판을 들이치는 요 하중 때문에 이제 모멘트도 생기고, 그죠? 이렇게 모멘트도 생기고 전단력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베어링 프레셔를 가지고 우리가 모멘트와 전단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계산하는 것도 다 영어 강의에서 나왔죠. 계산할 때 이럴 때 베어링 프레셔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상부 하중 P, 상부 하중 나누기 우리가 면적이죠. 그래서 면적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가정을 했죠. 여기서 그죠? 우리가 factored load가 사용되지 않는 하중을 가지고 순진해력을 우리가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하중에 의한 선진이력이 선작용 하중이 제외된 순진이력이 결정하는 기초판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얘를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3.4가 여기서 쓰이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똑같이 분모에 쓰지만 이제 분모의 분자에는 이제 이 기둥이 내려가는 이제 하중이 내려오죠. 그죠? 근데 이 하중은 우리가 개수를 곱한다. 하중 개수를 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초 설계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요. 기초 설계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 여기서 우리가 하중에 의해서 순진해력이 견뎌 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초판의 면적이 필요한가를 계산할 때 여기서는 이제 하중의 순진해력에 의해서 기초판이 필요한 면적, 즉 기초판의 면적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팩터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을 분모해 놓고 전체 하중을 이제 나누어서 얼마나 기초판에 들이치는가 이거를 계산할 때는 여기에 이제 하중계수를 쓴다. 이제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초 설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다가는 이제 강의가 다 뭐 영문판, 한문판 2번 하게 생겼는데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2번, 3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D를 계산하는 거예요. 슬라브 수업할 때 이제 이렇게 슬라브가 보통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2차원으로 가잖아요. 3차, 그죠? 가로, 세로, 이렇게. 철근이 1루도 가고 또 1루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서 보시면요. 딱 잘라서 보시면은 이제 1루 하나가 가죠. 그죠? 또 1루 하나가 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크게 그리면요. 양쪽으로 겹치니까 1루 하나 가고 1루 하나 가니까 우리가 D를 계산할 때는요. D라는 거는 이제 전체 H에서 그렇죠? H에서 카바를 빼죠. 카바. 그죠? 이게 전체 H입니다. 카바를 빼죠. 카바는 75mm를 쓰거든요. 기초에서 보통 75mm 빼고 하나를 더 뺄 때 우리가 이 철근이 이제 2대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요 가운데까지만 치는 거죠. 이제 D를요. 이게 치면은. 그래서 우리가 1 diameter를 빼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effective depth가 나오는 거죠. D. effective depth. 유효 깊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펀칭 시어 면적,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됐죠.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됐습니다. 펀칭 시어는 이 해치된 부분 있죠. 이 바깥 부분만 작용하죠. 왜냐하면은 파괴면 안쪽에는 이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생기니까 전체 이거 곱하기를 빼주면은 여기 면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거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칼럼의 C라고 한다면은 C 쪽에서 D 반, 이쪽에서 D 반, 그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이제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이게 곱하기 4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비제로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죠. 파괴, 둘레. 그죠? failure, surface. 또는 parameter,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요 3개씩은 잘 배웠죠? 잘 배웠어요. 3개씩은. 그래서 요 3개씩에서 우리가 구한 게 이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하중이 작용하는데 여기 있는 하중을 다 이제 더해야 되겠죠? 이 외부에 있는 링 같은 데 있는 거 펀칭 에어리아죠. 여기가 더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금 이게 안 되죠. 이제 VC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까 했던 거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게 면적이죠. 여기 면적이에요. 그죠? 여기 면적인데 요 면적에다가 이제 이 하중을 곱했잖아요. 그죠? 이 328.2가 어떻게 나왔느냐? 328.2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여기 하중 개수를 곱한 거죠. 그죠? 데드로드, 라이브로드. 그래가지고 가정한
기초판으로 나눈 거죠. 이게 328라고. 그죠? 그래서 얘는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적이죠. enemy. 적이에요. 그리고 얘는 순진해력, 우리 친구. 그죠? 친구 적. 그죠? 잊어먹을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노굿이 나오는 거예요. 노굿이 나오니까 이제 노굿이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단 철근을 넣는 방법이 있고, 이제, 우리가 H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슬라브에는 전단 철근 사용 안 한다 그랬죠. 그죠? 대부분. 전단 철근은, 이제 자제한다. 슬라브에서. 왜? 두께가 작기 때문에. T가 작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죠. 그래서 이제 H를 크게 하는, 두께를 키우는 방향으로 대부분 간다 그랬습니다. 800으로 키웠어요. 800으로 키워서 우리가 이제 D가 700으로 아까 D가 600이었죠. 그죠? 700일 때는 D가 600이었는데 지금 800으로 키우니까 D가 700이 나온 거죠. 이건 H, 이건 D.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 D가 바뀌면은 그죠? 2분지 D가 바뀌잖아요. D가 커지면은 2분지 D가 커지고 2분지 D가 커지면 이 파괴면이 이제 밖으로 나가죠. 그죠? 밖으로 나가죠? 파괴면 B0가 커지고, 그죠? 얘 B0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중. 우리가 말하는, VU. 적이죠, 적. 적은 작아지죠. 왜냐면은, 이제 B0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펀칭 면적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제일 중요하죠. 펀칭 면적이 작아진다. 펀칭 면적이 다시 한번 할까요? D가 커지면 2분지 D가 커지고 B0가 커지면서 펀칭 면적이 작아지고 VU도 작아지는데 얘는 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작아지고 VU는 작아지고 VC는 커지겠죠. 왜냐하면 D가 커지니까 이 VC는 D의 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순영량을 주죠. 설계에. 쭉 훑어보면 이제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은 이제 적이 이제 아까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죠? 여기 3,586으로 줄었는데 아까 얼마였나요? 3,658이었죠, 여기.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친구인 설계 전단 강도도 2,817에서 대폭 늘었죠. 3,600으로. 그죠? 그래서 근소한 아마 얘가 이겼죠. 우리 친구가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800이 오케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겁니다. 트라이얼 에러. 아까 영문 강의에서 다 이해하셨어요? 영문 강의에서? 예, 다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해하셨더라도 한번 복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웨이가 들어가죠. 원웨이. 원웨이는 뭐 우리가 이제 걱정할 거 없죠. 대부분 투웨이에서 오케이가 나오면요. 원웨이는 이제 오케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D, 여기서 이제 D가 떨어지죠. D. 이게 D란 얘기죠. 이제 이게 하중이잖아요. 하중. 여기가 3.5m고, 여기가 이제 825인가, 그죠? 825.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길이 알죠? 이 길이 3.5에서 기둥 폭을 빼고 나누기 2하면 나오죠. 여기서 D가 700이었죠. 700을 빼면 이 길이 나오죠. 그죠?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 곱하고 이거 길이 곱하면은 이게 이제 원웨이시어의 하중이고, 아까 이건 구했고요. 이게 이제 적이죠. enemy. 그죠? 하여튼 U는 enemy입니다. VU. U는 enemy입니다. enemy. N. 요 거꾸로 놓으면 N이죠. 그죠? 거꾸로 놓으면 N이죠. 이걸 뒤집으면 U가 되고, 이건 enemy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건 이제 친구죠. 그죠? FVC. 이게 이제 설계 전단 강도인데, 여기서는 원웨이. 그죠? 원웨이 설계 전단 강도는 요 식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RC1에서 보에서 나왔죠. 보 전단 강도
공식. 그렇죠? 쭉 대입을 하면은 이제 넉넉하니 우리 친구가 저보다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근을 설계하는데, 철근 설계는 뭐 할 것도 없죠. 보설계에 이렇게 이제 보설계로 따라가는 거죠. 여기 이제 1m 정도 설계를 해가지고 쭉 깔면 되는 거죠. 그죠? 보설계 자체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기초 배건 상세. 기초 배건 상세. 자, RC를 우리가 상세의 기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세의 기술. 전문가들은요. 철근을 설계하는 건 쉽죠. 뭐 여기서 AS 금방 나오죠.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모멘트를 구할 때요. 모멘트는 이제 기둥면에서 걸리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캔틸레버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중이 걸리면은 여기 접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L로 보는 거랑 같아요. 그죠? 전단은 뭐 D만큼 떨어졌지만은 이제 모멘트는 여기서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캔틸레버로 보고요. 보세요. 이게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면에서 쳐봤죠. 하중이. 그죠? 이 쳐받을 때 아까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쳐받을 때는 하중 개수를 곱한 값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n입니다. 그랬죠? 예, 기억나시죠? 그 값이 아까 얼마였냐면 이제 328. 얘는 뭐 전단일 때도 328, 휘임일 때도 328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공식이 요거죠. W 곱하기 2분지 L 스퀘어. 요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폭을 곱하는데 일단 뭐 폭은 뭐 1m로 먼저 하자 그랬어요. 1m. 그래가지고 이걸 다 깔면 되니까 그죠? 3.5m로다가 여기다 3.5m로 곱하면은 3.5m 폭에 전부 걸리는 철근이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그냥 1 곱하면은 그냥 1m에 걸리는 철근이 나올 것이므로 우리가 이 철근을 각 1m에 적당하게 배근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이제 뜻에 맡기는데,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은요 1m 폭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100m가 돼버리면 뭐 계산만 뭐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계산만 숫자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1m로 엔지니어들은 이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멘트가 계산이 돼서 이런 모멘트가 이제 여기서 걸리죠. 그렇죠? 이렇게 쳐받으니까 이런 모멘트가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철근을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철근을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철근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기둥이 있고요. 이 아래에서 이렇게 깔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깔리는데 이 철근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철근에 우리가 철근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소 철근비라는 게 있어요. 슬랍에 요걸 쓰거든요. 아까 영문에서는 다 나왔죠. 그래서 요거보다 얘가 이제 크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요걸 쓰면 되죠. 요거되는 최소 철근량보다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심하게 이제 여기가 11개죠. 25mm짜리 이제 11개를 쓰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11개가 됐나요?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11개가 된 이유가 이제 이 폭을 곱했어요. 좀 뭐죠? 폭을 곱하니까 전체 11개가 한 번에 나온 거죠. 이렇게. 예. 뭐, 이거는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1m 폭으로 해도 되겠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여튼 11개, 25mm다. 11개가 이제 일로 깔리는데요. 그죠? 이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RC1 반드시 복습하세요. 우리가 ADBO에 의해서 텐션 컨트롤 리전일 때 우리가 P 팩터를 제일 큰 걸 쓴다. 여기서 나온 요 MU는요, 이제 여기 이제 노미널이죠. 공식 모멘트예요. 그죠? 이거를 다 쓸 수는 없어요. 왜? 설계에서는 안전율을 좀 곱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P 팩터를 곱해라. 그죠? P 팩터가 클수록 좋죠. 0.9가 좋죠. 0.8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죠. 근데 P팩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덕틸리티, 영문 강의에도 얘기했죠. 덕틸리티인데요. 덕틸리티는 우리가 A over D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A over D가 이거 나올 때는 이제 제일 큰 놈을 쓴다. 유리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RC1을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고, 또 제가 기둥편에서 설명했죠. 기둥편에 가서 보세요. 기둥편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래프 기억나시죠? P팩터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그렇죠? 여기는 철근의 스트레인이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안 날 수 있죠. 안 날 수 있죠. 당연히. 안 나면은 복습. 그죠? 복습.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철근의 스트레인으로 갈 수도 있고요. A over D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걸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우리가 좋죠. 제일 큰 놈을 쓰면 제일 경제적이죠. 아까 그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P팩터를 곱해서 90%만 쓰는데요. 얘가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에니미가 아까 얼마 나왔어요? 우리 에니미, 우리 적이 보면은 여기 나왔죠. 그죠? 1000 얼마죠? 이게 읽을 수도 없네. 1335.7. 그죠? 전체로 볼 때, 그죠? 얘는 이제 얼마 나왔죠? 4442. 엄청 괜찮은 거죠, 그죠? 너무 많아서 탈이네요. 우리 친구가 적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11개를 사용을 하자. 전체 우리가 단면에서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m만 가지고 해도 되죠. 여러분 1m라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철근 설계하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를 얼마큼 길게 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얘를 한번 잘 그려보면요. 지우고. 복습, 우리가 한국판 설명 해설판이 원강의하고 길이가 이제 비슷해집니다. 좋습니다. 기초가 있으면요. 철근을 배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려. 그러니까 이제 투웨이로 가죠. 철근이 저쪽에서도 오죠. 그죠? 물론 오지만 일단 복잡하니까 요거는 생략을 합시다. 이렇게 가는데 이 철근을 이렇게 끝까지 붙일 수가 없어요. 얘를 이렇게 얼마큼 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초에 뭐 온도, 기온 여러 가지 뭐 있죠. 부식 뭐 그런 것 때문에 부식. 그다음에 이제 온도, 동결 온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띄우는데요. 여기 이제 얼마큼 띄우느냐, 그죠? 아까 얘기했죠. 얼마큼 띄운다 그랬어요? 얼마큼 띄우냐면은 75mm를 띄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나왔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75mm를 띄워야 됩니다. 여기는. 무슨 이유로요? 부식, 뭐 동결, 온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철근의 길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요거죠. 이걸 띄우면 그럼 요 길이가 얼마나 나오죠? 요 길이가 얼마나 나오니 금방 계산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1525죠. 여기가 그죠? 1525. 1525는 뭐 어떻게 나왔어요? 전체 길이에서 기둥 길이 빼고 나누기 2 하면 나오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 70으로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철근의 길이는 1450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가 1450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식이요. 디벨롭먼트 구하기 공식 RC1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철근 다이아미터 베타 램다. 베타는 이제 우리가 코팅을 안 했죠. 철근에 코팅을 하면 큰일 나죠. 미끈미끈 해가지고 빠져나오죠. 콘크리트에서. 그죠? 안 할 때는 이제 1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 웨이트, 경량 콘크리트를 쓰면은 값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경량 콘크리트가 되면 얘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죠. 길어져야죠.
development length가요. 우리가 이제 일반 콘크리트를 쓰면 얘를 1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이 길이는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보다가 이제 크니까 오케이. 그냥 오케이. 만일에 얘가 너무 커서 얘보다 컸다. 만일에 이렇게 됐다. 1450. 그러면은 이제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 길이가 부족한 거죠. 철근을 정착해주는 정착 길이가 부족한 거예요. 정착 길이가 부족하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철근이 콘크리트에서 슬립이 되죠. 그죠? 빠져나오죠. 쭉. 아까 저 영문 강의를 보니까 이제 슬립이라는 말이 그냥 빨리 지나갔어요. 영어로. 예. 여러분이 아마 알아들으신 분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빠져나가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완전히 접착. 그죠?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번드가 돼 있어야죠. 이게 이제 본드를 위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디벨롭먼트를 체크하는 이유는 본딩. 그렇죠? 본딩. 뭐와 본딩이에요? 콘크리트와 vs 철근과의 본딩이죠.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이제 디벨롭먼트 체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문판 우리가 해설 잘 진행이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문판 해설을 좀 먼저 들어주고요. 공문판 해설을 수강하고요. 영문판을 가도 좋고요. 이제 영문판을 먼저 선수정하고 공문판 가도 어떤 것이 돼도 좋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판 내용을 거의 다 설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영어 강의니까 이제 영어도 좀 들어야 되니까 자, 수고했습니다.